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소소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한평생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는데요. 몇 년 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일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한탄할 정도죠. 혈압약을 하루에 2번씩 먹어야 할 정도로 몸도 많이 상했네요. 그동안 친한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없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연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속썩인 아이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저희 아들만 유독 말썽이 많았죠.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일이 잦았어요. 민수가 오늘 친구를 때렸어요. 민수가 수업에 영 집중을 못하고 통제가 안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사내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까지 몰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 제가 몇 번이나 불려갔는지 몰라요. 어머님, 민수가 또 수업 빼먹고 PC방에 있다 걸렸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단단히 야단칠게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민수가 면학 분위기도 많이 흐리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까지 물들고 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선생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학부모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도 다른 학부모들 눈치가 얼마나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이 아들을 마냥 오냐오냐 키운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저희 부부는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체벌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따로 아동심리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문가 말로는 저희 아들이 기질적으로 산만하고 참을성이 없고 유혹에 약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타고난 게 그렇다니 뭐 어쩌겠어요? 아들은 대학도 간신히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용돈 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공부는 하고 있니? 학점은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더군요. 엄마, 저 지금 너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 그 돈은 꼭 보내줘야 돼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업도 거의 안 나가고 친구들과 당구장이나 오락실만 전전했더군요. 결국 4년을 다니고도 졸업을 못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죠. 그때 정말 화가 나서 아들한테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너 이렇게 살 거면 대학 그만둬. 우리가 등록금 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하고 말이죠. 남편과 제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아들이 사회에 나가고 나서 시작됐어요. 취직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돈도 자꾸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취업 준비하는데 학원비가 필요해요. 면접 볼 때 입을 정장 사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정말 취업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용돈을 줬죠. 그런데 아들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요. 가끔 같이 있을 때도 초조해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밥 먹을 때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돈 달라는 빈도도 점점 잦아졌죠.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줘요. 또? 너 바로 엊그제도 30만 원 타갔잖아. 근데 돈이 또 필요해?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알바비 나오면 꼭 갚을게요. 왜 자꾸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건데? 너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 따려면 학원도 새로 끊어야 하고 요즘 친구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취업 정보 얻으려면 애들도 계속 만나줘야 한다고요. 저는 바보같이 아들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돈을 내어줬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제 자식을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이틀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된 나머지 아들의 옛날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보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도 남편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런데 정확히 사흘 만에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새 옷과 얼굴은 꾀죄죄해져 있었고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마치 노숙자 같았어요. 평소 외모에 신경 쓰던 아들치고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죠.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민수, 너 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더니만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제게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온몸을 떨며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사고를 쳤는데? 엄마, 저 도박했어요. 뭐? 도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 입에서 도박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친구들이랑 처음에 재미로 시작한 건데 점점 판이 커지면서 너 설마 그동안 집에 안 들어온 게 도박하느라 그랬던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너무 큰 돈을 잃어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다 잃었어요. 빚만 더 커졌다고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무릎에 힘을 준 채 아들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2천만 원이요. 뭐라고? 2천만 원?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정도였는데 따려고 하다 보니까. 야, 너 미쳤어? 2천만 원이 어디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겁도 없이 그렇게 큰 빚을 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남편의 1년 연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였죠. 더 심각한 건 아들이 그 돈을 은행이 아닌 사채업자에게 빌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취업도 안 한 20대 초반 남자애한테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몰랐는데 아들은 도박에 단단히 미쳐 있었어요. 그동안 본인이 번 알바비도 취업 준비를 핑계로 제게 달라고 했던 돈도 전부 다 도박 비용으로 날아갔더군요. 그러다 사채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였어요. 엄마, 제가 2주 안에 돈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요. 사채업자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다고?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너 어떻게 그런 위험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생각을 해? 어?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이자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일주일에 30%요. 뭐라고? 30%? 아들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주일에 30%라면 한 달이면 원금의 2배가 넘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나 싶어서 한참을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돌아와 뒤늦게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돌아버렸죠. 평소에 온순한 성격이었던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죠. 이 녀석이 미쳤나? 도박 때문에 2천만 원을 사채로 끌어쓰다니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정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여보, 일단 진정해요.
진정하게 생겼어! 자식놈 하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남편의 분노에 아들도 잠자코 빌기만 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말로만 사과해서 이게 될 문제야? 너 2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나 해?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도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도박질을 배워! 급기야 남편은 아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회초리도 없이 맨주먹으로 패더군요. 그걸 말리느라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옆집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올 정도였네요. 어쨌든 그날 이후 남편은 아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요.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정말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서웠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현관 소리만 나면 혹시 그 사람들이 온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평생 모아둔 적금도 깨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 2천만 원을 빌렸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물론 그냥 순순히 갚아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야, 엄마랑 아빠가 부모로서 널 봐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엄마,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을 끓였니? 그래도 너한테 좋은 대학 가라, 유명한 대기업 들어가라, 잔소리 한번 안 해봤어. 엄마랑 아빠는 그저 네가 건강하기만 잘하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랬어. 너도 알지?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엄마. 너도 그걸 안다면 다시는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돼. 만약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연 끊을 거야. 알겠니? 에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정말 정신 차릴게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네 도박빚 갚아주는 거는 이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절대 잊지 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신 절대 안 할게요.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들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도박을 완전히 끊고 취업도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작은 회사지만 정식으로 취직도 했고요. 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역시 내 자식이야.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건 아니구나 싶었죠. 남편도 이제야 우리 아들이 철이 든 것 같다 라면서 기뻐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돈을 벌게 됐으니 다시 도박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됐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꾸준히 모으기만 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민수야, 요즘 친구들하고는 안 만나니? 엄마, 저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는 연락 다 끊었어요. 잘못된 길로 빠뜨린 친구들이니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죠. 그래, 잘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망가지는 거야. 맞아요. 이젠 정말 성실하게 살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 걱정 끼쳐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했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몇 번이나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올랐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였어요. 아들보다 2살 연하의 간호사였는데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저와 남편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놀라운 건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박 문제까지도 아들이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예전에 많이 방황했다는 거 다 들었어요. 오빠 도박빚 갚아주느라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머, 민수가 그런 일까지 다 얘기했니?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왜요? 괜찮아요. 전 오히려 그런 오빠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변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아들 여자친구의 말에 그제야 불안하게 들뜨던 가슴이 진정됐어요. 지은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민수가 너 같은 좋은 여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민수 옆에서 그 애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많이 도와주렴. 네, 걱정 마세요. 아들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하루빨리 결혼하기만을 바랬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마침내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지은이하고 슬슬 결혼할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그래? 뭐 엄마야 당연히 좋지. 너희 아버지도 그럴 테고. 지은이도 너랑 같은 생각이라니? 네, 지은이도 좋다고 해요. 그래. 그 신혼집은 생각해둔 곳 있니? 엄마랑 아버지도 좀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두 분한테 너무 폐만 끼쳤는데 이제라도 제 일은 제가 책임져야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은 결혼 준비를 본인이 다 알아서 했어요.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욕심내지 않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고요. 혼수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전부 생략했죠. 저희는 그냥 결혼식 비용만 조금 도와줬을 뿐이네요. 기대했던 대로 아들 부부는 결혼 후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며느리의 내조 덕분인지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이직에 성공했어요. 연봉도 거의 1.5배 가까이 높였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잘 들인 덕인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 내외에게 따로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그동안 돈을 아끼겠다면서 아들이 결혼 전에 산 중고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물론 아들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가 끈질기게 내미니 결국 마지못해 받더군요. 이후 아들 내외는 손주도 둘이나 낳고요. 아들은 가장이 됐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때문에 잠시 일을 쉬어야 했지만 그만큼 가정에 집중하면서 현명한 엄마이자 아내 역할을 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작은 한밤중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죠. 엄마,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한테 꼭 얘기할 게 있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잠시 후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린 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지은이도 설마 울었니? 엄마, 아버지, 일단 두 분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죠? 저 몇 주 전부터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위염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아들이 봉투에서 진단서와 CT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췌장암이래요. 그것도 사기예요. 뭐? 췌장암? 네. 이미 다른 데로도 전이가 됐대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간신히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이 내민 서류를 살펴봤는데 영어가 섞인 의학 용어들 천지라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악성 종양, 전이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어요. 그럼 치료는? 의사가 일단 항암 치료 해보자고는 했는데 별 의미 없을 거래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은 진단서를 들여다보면서 멀뚱히 서 있었어요.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6개월이라니.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철없던 시절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던 게 이제야 털이 났나 봐요. 저는 울먹거리는 아들을 끌어안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네 잘못 아니야. 이런 건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일단 항암 치료해보자고. 힘든 길이겠지만 저랑 이 사람 역시 그렇게 하려고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치료받아야지. 근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들어둔 보험도 변변찮고 치료받는 동안 회사도 쉬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애들 포기하고 다시 일을 다닐 수도 없고 여러모로 걱정이에요. 며느리의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치료비가 대략 얼마쯤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못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걱정하지 말 거라.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집 전세금 빼고 직장도 그냥 퇴직 처리하면 퇴직금 나오니까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전세금을 뺀다니? 그럼 애 둘 데리고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여기 들어와서 지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저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려면 애들 봐줄 사람도 필요한데 엄마랑 아버지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아픈 아들을 바로 옆에서 돌봐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고요. 아들은 회사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달 정도 입원해서 수술 및 집중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들은 괜히 저희가 오면 신경 쓰이고 마음도 안 좋다면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집에서 아들의 치료가 잘 되고 있나 불안함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다행히 아들의 치료 경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몇 달 뒤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아들이 완전히 우리 가족을 버린 건 아니구나 싶더군요. 저는 투병하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병고안하는 며느리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주들 밥도 챙겨주고 청소나 설거지, 빨래 같은 살림도 대신해주고요. 아들 내외가 먹는 식사도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렸죠. 아들은 병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치료 어땠어? 하고 물으면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항암제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오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토하기도 하고 식욕도 없어지고 라며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식사를 더욱더 잘 챙기려고 노력했네요. 전부 유기농 재료만 공수해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정작 아들은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도 안 드는 일이 부지기수였지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좀 곤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뭔 얘기야?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더는 모아둔 돈만으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전세금으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그동안 수천만 원이 병원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와? 보험은? 보험으로는 일부만 되고 새로운 항암제가 워낙 비싸대요. 그때 옆에서 잠자코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 살리려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돈은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든 해봐야지. 제 말에 남편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죠. 두 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효도하긴커녕 제가 이런 병에 걸려서 오히려 폐만 끼치고. 무슨 소리야. 부모 자식 간의 폐는 무슨 폐야. 아픈 게 네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랑 아버지 노후자금 챙겨드리진 못할 망정 오히려 돈을 내어달라고 하는 상황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눈에 다 보였거든요. 며느리도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아끼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 사이 아들의 도박빚을 갚느라 그리 큰 돈을 모으진 못해서요. 다시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다시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빌린 돈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매달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필요했죠. 결국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는 남편이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릴 입장이 못 되는 건 아는데. 야 무슨 소리야. 조카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야지. 갚을 생각은 하지도 마. 민수 그놈한테도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하라고 전하고. 형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풀이 죽어있던지요. 그뿐인가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몇 명에게도 크고 작게 돈을 빌렸네요. 남편은 내가 이 나이에 여기저기 돈이나 빌리러 다니다니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깟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죠. 오히려 돈으로 아들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게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건 아들의 외모였죠. 저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보통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살이 내리고 머리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살이 빠지긴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오동통하니 살이 올랐고요. 머리 숱에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욕부진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아들이 병원 갔다 온 날이었어요. 힘들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 먹으라고 죽을 갖다 주려다 문틈으로 슬쩍 아들이 뭘 하나 봤거든요. 근데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두 눈이 생기로 번쩍이는 게 조금도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민수야 죽 좀 싸왔다. 엄마 들어갈게. 엄마 들어와요. 뒤늦게 얘기하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아들이 받아온다는 약들이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밑에서 약봉지들이 잔뜩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뜯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민수야, 약은 제대로 먹고 있니? 네 엄마, 시간 맞춰서 먹고 있어요. 근데 방에서 약봉지가 많이 나왔던데 안 뜯은 것들이 많더라. 아 그거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 봐가면서 먹으라고 해서 아직 안 먹어도 되는 거래요. 그래? 그럼 왜 가져온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먹으라고 미리 주신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당장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보통 처방을 해주나 싶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대답할 때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게 뭔가 이상했죠.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아들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요. 저는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그날이 마트가 쉬는 날이라 버스를 타고 좀 멀리까지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버스에 막 내려 카페를 지나치는데 저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죠. 카페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고 말았거든요. 웬 남자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우리 아들 맞나? 처음엔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저희 아들이 맞았어요. 병원 간다고 했는데 왜 카페에 있지? 병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건가? 하지만 시간을 계산해보니 병원을 들렀다고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도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낯선 중년 남자도 정체를 알 수 없었죠. 마음이 이상해서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아들은 그 남자와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건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그 남자에게서 뭔가를 받고 나오더라고요. 봉투 같은 걸 받는 것 같았는데 너무 멀어서 정확히는 안 보였어요. 저는 급히 다른 곳으로 숨었죠.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가 왜 병원에 간다고 하고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었을까? 설마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 내외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죠. 벌써 왔네? 치료 일찍 끝났어? 네,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받고 왔어요. 그래?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었지. 아들이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자기를 본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이상한 걸 봤어. 뭘? 우리 민수 병원 간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있더라고. 뭐라고? 어디에 있었는데? 옆 동네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해? 응. 처음엔 나도 못 믿겠어서 한참 봤는데 분명히 우리 민수였어. 그럼 병원에 안 간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자한테서 뭔가를 받고 있더라고. 봉투 같은 걸. 봉투라고? 그건 또 뭐야?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 남편이 입을 열었죠. 이렇게 우리끼리 고민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그러지 말고 민수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그래도 될까? 안 될 게 뭐가 있어? 남편은 바로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다행히 아직 둘 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오늘 너 병원에 다녀온 거 맞니? 실은 엄마가 동네 마트가 문 닫아서 옆 동네로 장 보러 갔다가 널 봤거든. 카페에서 웬 남자랑 같이 있던데.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다 본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남자한테 웬 봉투 같은 걸 받는 것도 봤어.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실은 그분은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예요. 절 많이 아껴주시던 부장님이요. 뭐? 직장 상사라고? 네, 절 많이 아껴주시던 분이라. 제가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통환 치료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면서 집 근처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 근데 왜 말 안 했어? 병원 간다고 거짓말은 왜 한 거고? 실은 제가 그분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 아무래도 병원비가 부담되는데 그걸 엄마랑 아버지한테만 손을 벌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사실을 알면 두 분이 또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비밀로 한 거였어요. 이 사람한테도 제가 입단속 시킨 거고요. 죄송해요. 그 말에 그제야 모든 의심이 풀렸어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죠. 돈이 더 필요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하면 되지. 못한다고 전 직장 상사한테까지 손을 벌려.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좋은 분이에요. 제 걱정 많이 해주셨고 돈도 흔쾌히 빌려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한테 빌린 일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엄마랑 아버지도 다른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다 나와서 일 다시 시작하면 바로 갚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참 그놈의 돈이 뭔지. 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쨌든 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늦게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슬슬 멈춰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근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날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뭘 멈춰야 한다는 건지, 뭐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와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들과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아들의 식욕은 나날이 왕성해졌고 며느리는 남편이 아픈 여자 같지 않게 표정이 밝았어요. 그런 관찰을 일주일 정도 하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또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문 뒤에 숨어서 들어봤죠. 아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남은 빚이 얼마나 돼? 한 1억 정도? 아직도 그렇게나 많아? 아씨, 양심에 찔리는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 이거 알면 나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또 도박하면 연 끊는다고 했다며.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빚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죠. 근데 1억을 더 받아내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 이제 더는 돈 빌릴 곳도 없어 보인다고. 그럼 이 집이라도 팔게 해야지. 뭐? 이 집을 팔게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이 집이 두 분한테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럼 어떡해. 이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항암 치료비라고 얘기하면 두 분 다 아무 의심 안 하고 내어주실 거야. 과연 그럴까? 엄마랑 아버지도 이제 슬슬 이상하다고 눈치챈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그 인간들한테 또 독촉 전화 왔어. 이번 주까지 이자 안 갚으면 진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대. 그놈들 진짜 이씨. 그러게 누가 도박하래? 나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속여가면서 이런 가짜는 연극질 하고 싶은 줄 아냐고.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외침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박? 독촉 전화? 가짜는 연극질? 설마 아들이 암에 걸린 게 거짓말이라는 뜻인가? 내가 그토록 걱정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간병했던 게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 경악해 온몸을 덜덜 떠는데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님 아버님한테서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이 집 팔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때 카페에서 사채업자 만나는 거 걸린 뒤로 엄마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괜찮아. 지금까지 잘 속였는데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그리고 제발 암 환자처럼 연기 좀 잘해. 그게 쉽지가 않아. 머리도 안 빠지고 어제도 엄마가 약 먹었냐고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머리 그냥 밀자고 했잖아. 그럼 나더러 대머리로 살라는 거야? 머리는 어차피 다시 나잖아. 나갈 때만 가발 쓰면 되는 걸. 어쨌든 약은 그냥 화장실에 버려. 음식도 좀 조금만 먹고. 암 환자가 자꾸 살이 찌면 어떡해?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아들과 며느린 정말로 저와 남편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뤘던 모든 날들이 치료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했던 모든 시간이 다 헛짓이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의 괘씸한 사기 공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이 얼마나 빚이 남았나 헤아리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들이 그러더군요. 나중에라도 이거 걸리면 당신이랑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 해외로 튀어야지. 해외로 튀자고? 애들은 어떡하고? 그냥 냅두면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그래도 친손주인데. 중요한 건 사채업자들을 피하는 거야. 당신 그 빚 다 갚을 생각 없잖아. 어머님이 집 팔아 돈 해주시면 그걸로 빚 갚을 거야? 또 도박할 거지?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긍정의 뜻이나 다름없었죠.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낳아서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분노 때문인가 정신이 놓아지진 않더군요. 제가 쓰러지는 소리에 놀란 며느리와 아들이 그제야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뒤늦게 절 발견하고는 둘 다 경악하더군요. 그런 아들 내외를 바라보면서 저는 큰 목소리로 외쳤죠. 너네들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린 아들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말해봐. 너희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정말로 나랑 네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놈의 도박비 때문에 시한부라고 거짓말을 했어?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을 어떻게 속였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죠.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도박비 때문에 속인 거지? 그렇지?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 게 뭐가 있어? 이 사기꾼 자식. 어떻게 지 부모를 속일 생각을 해? 그것도 시한부라고 곧 죽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제 고함에 아들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이가 저 모르게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너무 큰 빚을 진 상태라서. 그뿐인 줄 아세요? 도박하는 게 걸려서 회사에서도 잘렸지. 그 빚 갚겠다고 집은 내놨지. 애들이랑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희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럼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어떻게 부모를 속일 생각을 해? 전에 이 도박빚 갚아주시면서 그랬다면서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겠다고. 저희 딴엔 나름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이이가 또 도박에 손댄 거 아시면 두 분 다 졸도하실 것 같아서. 며느리의 가짜는 핑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우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시한부라는 거짓말로 부모 재산 뜯어내서 해외로 튀려던 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포장은 잘하는구나. 제 비아냥거림에 며느리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들 내외를 보고 있자니 더욱더 울분이 치솟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자식! 그렇게 도박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다시 손을 대? 거기다 사채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사채를 써? 그때 그 빚을 나랑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갚아줬는데? 아파요, 엄마. 아파? 너한테 2번 뒤통수 맞은 이 엄마 가슴은 더 아파, 이 망할 거사! 그만 좀 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로만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이게? 그때 남편도 소음을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밤중에? 여보, 우리 완전히 당했어. 민수가 암에 걸린 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저는 지금까지 있던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후 남편 얼굴도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정말 우리 속인 거야? 아버지, 그건 저희가... 닥쳐! 네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들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잠자코 지켜만 봤죠. 보다 못한 며느리가 대신 말리더군요.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감히 용서를 바라는 아들 내외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부모인데 용서해 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품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였거든요. 저는 입술을 짓씹으며 말했어요. 용서? 인간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 감히 용서를 바라는 거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어머님 무슨 어머니야? 난 이제부터 너희들 어머니 아니다. 기억하지? 한 번만 더 도박하면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겠다고 했던 거.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오늘까지도 용서를 빌 생각은커녕 몇 달 더 속여서 집까지 털어먹을 궁리만 했냐고? 애들만 남겨두고 해외로 튀겠다고? 그게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들이 그 말에 더 이상 변명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계획을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보니까
빚쟁이가 무서워서 부모를 속여? 그럼 우린 무섭지 않았어?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손주들이 소음 때문에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급히 아이들을 달래면서 방으로 데려갔고 조금 정신이 맑아진 저는 아들에게 물었죠. 도박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제 남은 건 1억 정도요. 1억? 그럼 우리한테서 받은 돈으로도 모자라다는 거네? 네. 그게 자꾸 본전 생각에 빚은 그냥 이자 정도만 갚고 계속 도박을 하다 보니까 잃는 돈만 점점 커지더라고요. 도박을 더 했다고? 빚을 1억이나 지고도? 제 꾸짖음에 아들이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죠. 넌 정말 내 자식이 맞니? 옛말에 도박꾼은 팔목을 잘라도 어쩌질 못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부모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엄마, 그동안 내가 네 걱정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치료비 마련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그때 잠자코 있던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네가 보여준 병원 진단서는 뭐야? 약이며 처방전은? 다 가짜예요. 가짜라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인터넷에서 돈 주고 만들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속였을까 싶더군요. 아들에 대한 일말의 정이 뚝 사라지더라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제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든지 해. 우리 집엔 절대 못 있어. 그러자 며느리도 아이들과 함께 나와 같이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하지만 너희들이 있는 한은 못 봐줘. 다 자업자득이라고. 어머님, 얼른 안 나가? 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밤중에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죠.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울기만 하고 있었고요. 짐을 싸는 동안에도 아들은 계속 빌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기회야? 이미 끝났어. 저 정말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정말로요. 그런 말 예전에도 했잖아. 또 속을 바보가 어딨어? 그 사이 큰 손주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하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당분간 못 봐줄 것 같다. 할머니 아파요? 병원 가요? 응.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당분간은 영준이랑 영서 못 만날 것 같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가족이 집을 나간 후 저와 남편은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둘 다 말을 못하고 한참을 그냥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사기죄로 신고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고통이 너무 컸네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찰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들은 정말로 또다시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였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며느리를 만난 곳도 도박장이었더군요. 며느리 역시 아들 못지않은 도박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텐 평범한 소개팅으로 만난 양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러니 며느리 역시 처음부터 아들과 함께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사기극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둘이 치밀하게 역할 분담까지 해서 저와 남편을 완전히 속인 거였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얼마 안가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들의 남은 도박빚은 1억이 아니었어요. 무려 3억이 넘었고 이미 집까지 날린 상태였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저희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더군요. 저희한테 돈을 받아 빚을 갚는 대신 해외로 튈 작정이었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그 돈을 다 갚아줄 역량이 안 되니 도망칠 계획을 세운 거였죠. 이후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린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아들은 친족 상도례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자식이 부모 속여 억대 도박금 편취, 이런 기사가 나면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어디 가서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죠. 최근 겹지인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며느린 출소 후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고요. 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 떠돌이로 살고 있다 하더군요. 최근에 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전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죠. 이미 늦었어요. 저와 남편이 받은 상처는 절대 아물 수 없는 상처였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얼마 전 살던 집을 팔고 남편과 둘이 시골로 내려왔는데요. 전보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살기에도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전보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과 둘이서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뼈아픈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확인해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건 위험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